마성의 캐릭터. 어차피 산다는 것은 타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아니다. 타인을 오해하는 것, 그것이 삶이다. 오해하고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거듭 고민한 끝에 다시 오해한다. 오해가 바로 살아있음의 방증이다. 어쩌면 타인을 이해하건 못하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제일 방법인지 모른다. 필립 로서, 미국 목가. 뭐 그리나 독심술 운운하지. 마음은 책처럼 마음대로 펼쳐서 한가롭게 살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나 들어와서 볼 수 있게 두개골 안쪽에 생각이 새겨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다. 마음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거란다. 포터. 롤링, 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 셰익스피어의 독특한 각색법. 1950년대에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손해 극단은 치열한 매표 경쟁에 말려들었다. 새로운 극단이 템스강 건너편에 극장을 지었기 때문이었다. 그 극단이 선보인 가벼운 희극은 셰익스피어 등장인 무르입을 빌려서 한탄했다시피 대세가 되었다. 셰익스피어는 분명 그의 극단이 조만간 문을 닫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을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해결 책은 새로운 소재였다.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는 암레스라는 이름의 왕자가 등장하는 스칸디네비아의 오래된 전설을 각색하기로 했다. 언뜻 생각으로 안전한 선택이었다. 이 이야기는 이미 몇 년 전에 공연되어서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셰익스피어는 몇 년 전에 무대에 올랐던 이 공연을 거의 100% 보았을 것이다. 심지어 그가 배우로 출연했을지도 모른다는 주장하는 학자들도 들어있다. 이 이야기는 왕의 권력에 굶주린 동생에게 살해당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왕의 아들은 복수를, 그것도 피해 복수를 원한다. 하지만 왕이 살해당한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삼촌의 권력이 강력했으므로 암레스 왕자는 분노를 감춰야 했다. 그는 의심을 피하려 미치광이 행세를 한다. 삼촌이 그를 정신병자로 간주하고 방심하자 왕자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왕자를 되찾는다. 복수심에 불타는 왕자 이야기는 수백 년 전부터 이런 식으로 이어져 왔다.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각색을 하며 한 가지 결정적인 부분을 바꾸었다. 그의 작품에서는 왕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비밀이다. 다들 선왕이 뱀에 물려서 죽은 줄 안다. 연극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심지어 왕자조차도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각색은 일리한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셰익스피어는 그 효과를 분명히 알았다. 이렇게 바꿈으로써 햄릿은 바라는 것이 복수뿐인 속이 뻔히 들어가 보이는 암살자에게서 그런 단위는 수수께끼로 변신한다. 살인자 삼촌의 응징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데 미치광이 행세를 하는 이유는 뭘까? 길고 긴 독백으로 시간을 계속 끄는 이유는 왜 그냥 왕을 죽여버리지는 않을 걸까? 이런 궁금증과 함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왕자의 진짜 속내가 궁금해진다. 그의 이성이 얼마나 마비된 것인지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지는 것이다. 햄릿이 자신도 모르는 눈치다.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가장 원초적인 본능으로 정의할 수 있는 인물을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인물로 변신시켰다. 이런 식의 전개는 특히 상업적인 성공에 연연하는 극작가에게는 특이한 접근 방식이었다. 셰익스피어가 이 각본을 헐리우드 영화사에 들고 갔다면 어떤 피드백을 받았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너무 길고 복잡하다. 관객들이 스토리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적극 자극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았을까? 하지만 셰익스피어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등장인물을 만들 때 셰익스피어가 감행한 가장 위대한 혁신은 생략이었다. 위대한 극작가는 미스터리만 남을 때까지 정보를 제거했다. 문학평론가 스티븐 그린블렛은 이런 방식은 전략적인 불투명성이라고 소개하며 셰익스피어가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를 삭제하여 향후 펼쳐질 행동의 이유를 설명하는 논리적인 근거, 동기, 도덕적인 원칙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이런 전략을
새로운 경기로 끌어올렸고 모든 예술을 찬란하는 드라마를 창조했다. 전략은 제대로 효과를 거두었다. 햄릿은 런던의 글로브의 극장에서 매진 사례를 기록하며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햄릿을 기점으로 이후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미스터리가 가장 큰 특징이 되었다. 이전 작품에도 항상 특이하게 행동하는 주인공이 등장했지만 이 정신나간 캐릭터들은 대부분 사랑에 빠져서 그러는 것 뿐이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욕망에 사로잡혔을 뿐 복잡한 인물은 아니었다. 하지만 햄릿 이후부터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불투명해진다. 셰익스피어는 여러 작품을 각색해서 걸작을 탄생시켰다. 그린블렛에 따르면 셰익스피어는 원작에서 소재를 취한 뒤에 완성도 높은 작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 부분까지 과감히 발라내버렸다. 오셀로에서는 이아고의 동기를 제거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복수를 노리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리오 왕에서는 왕의 비합리적인 초반부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플롯의 중요 포인트를 삭제했다. 셰익스피어가 각색한 리오 왕에서는 늙은 왕의 딸들의 사랑을 시험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그 결과 캐릭터들은 깊은 심리적인 욕구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제멋대로에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한다. 셰익스피어는 불투명성의 매력을 발견한 후에 관객의 심리에 관한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설명을 제거하고 보니 관객들은 뻔한 인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수수께끼 알 수 없는 존재의 출현에서 느껴지는 전율이었다. 어려우신 하나님, 어려우신 하나님. 몇 년 전 중동의 어느 소규모 유목민족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존재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간의 세계관을 결정할 정도로 막강한 존재였다. 어떤 인류학자들은 새롭게 등장한 이 문헌상의 존재 덕분에 근대 사회가 탄생할 수 있었다고 본다. 규범과 신념을 공유함으로써 대도시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당연히 알겠지만 이 존재는 바로 유일신 하나님이다. 그는 사막을 유랑하는 동안의 경전을 하나로 엮은 유대인들의 문헌을 통해 세간에 처음으로 소개됐다. 유대교의 하나님을 그 이전의 유일신들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후자의 경우에 경전이 대부분 유실이 되었다. 그는 종교에 대한 급진적인 시각을 상징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유대인은 방랑 민족이었으니 조로아스터교의 찬송가로부터 바벨론 수메르 신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텍스트가 그들의 경전 안에 한데 머무러졌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종교에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들은 구약 성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구약에 소개된 수많은 사건에 영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예컨대 노아의 방주는 길가메시 서사시를 그대로 옮겨 놓았다. 더욱 중요하게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새로운 신을 구현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중들이 그를 유일신으로 정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선명한 서사 구조를 갖춘 일관성 있는 캐릭터가 아니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조각을 덕지덕지 끼워붙인 콜라주였고 그 조각들은 서로 앞뒤가 맞지 않았다. 그렇다. 그는 미스터리였다. 일례로 창세기는 자신을 엘로힘이라 칭하는 신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바로 다음 장에서 인간 창조의 두 번째 버전이 소개되는데 이번에는 자신을 야훼 엘로힘 혹은 여호와 하느님이라 칭하는 신이 그 일을 수행한다. 첫 번째 장에는 인간에게 온 땅을 주지만은 두 번째 장에는 에덴이라는 조그만 동산으로 공간이 제한되며 선악을 인식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금기가 내려진다. 1장에서는 따라야 하는 규율이 전혀 없다. 인간이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자 야훼 엘로힘은 분노하며 자녀들을 저주하고 인간의 태생과 전혀 다르게 해석한다. 인간은 이제 그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흙으로 빚어진 존재다. 구약 선선은 이런 식의 모순으로 가득하다. 연구자인 잭 마일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성서의 주인공이다. 그와 그의 피조물 사이에 진화하는
관계가 성서의 주제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존재이니 그와 피조물 간의 관계는 직선적이지 않을까 싶겠지만은 오히려 격정적이고 변덕스럽다.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가 거두어간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분노하며 응징한다. 인간을 자식처럼 사랑하다가도 주저없이 고통 속에 버려둔다. 셰익스피어가 햄릿을 쓴 것도 이와 같은 똑같은 전략이다. 햄릿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단서들을 제거해서 전략적으로 불투명한 왕자 캐릭터를 창조했다. 이러한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캐릭터의 일관성은 사라졌지만은 관객들을 매료하는 데는 성공했다. 공서의 구약 성서의 하나님도 성서에서 가장 이상한 장면 중 하나로 꼽히는 이삭의 구속을 살펴보자.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보다 잔인한 요구가 없다.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정복의 믿음을 시험하는 걸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한다. 그는 아내와 아들에게 산으로 가서 양 제물을 바칠 거라고 거짓말한다. 게으르게 그는 바로 이 거짓말이 단서라고 지적한다. 아브라함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주 비도덕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사실을 밝힐 수가 없다. 아무리 순종적인 그의 아내라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학 연구자 에리 아우바흐는 미메시스에서 성서 속의 엽기적인 장면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은 무거운 침묵의 모호함이 특징이다. 그의 행동이 묘사되긴 하지만 행간의 설명은 존재하지 않으며 생각과 감정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다만 침묵과 탐정적인 발언으로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결과 아주 간단한 텍스트조차 해석을 요구한다. 어떤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시험한 거야 라고 야훼 알로힘이 살인을 강요할 리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 척한 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느님의 동기가 불분명한 순간조차도 순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일어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른다. 배후에 어떤 경험이 있다 한들 그조차 미스터리다. 구약을 관통하는 중요한 흐름 중의 하나는 자신의 불투명성에 대처하는 하나님의 태도다. 그는 전지적인 존재일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까지 전부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성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이사야서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불가사의한 측면을 인정한다. 전쟁에서 피하고 유배당한 유대인들이 그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해심을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의구심에 공감한다. 이사야서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자신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렇듯이 예측을 불허하는 행동으로 인해 그는 까다롭고 숭배하기 어려운 신으로 느껴지지만 이것이 바로 성서가 지닌 문학적인 소구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은 신은 신이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미소. 1540년대에는 조르조 바사리라는 중년의 건축가는 미술가의 삶을 주제로 책을 쓰기 시작했다. 그 당시 미술가는 단순한 실내 장식가로 여겨졌고 귀족이나 상인 성직자의 주문을 받아 일을 하는 미천한 신분이었기에 바사리의 기획은 가히 혁신적이었다. 하지만 바사리는 미술가의 삶의 문학적인 가능성이 그들의 육체 노동에 낭만이 깃들어 있다고 보았다. 그의 미술가 열전은 보티첼리부터 티아치아노에 이르기까지 르네상스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창작가들의 짧은 일대기를 한데 모은 역작이다. 그는 미술가에게 인간미를 부여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예술혼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랐다. 바사리는 이렇게 썼다. 시작은 미학에서나 가장 높은 경지에까지 오른 대가들의 삶을 소개함으로써 이 시대의 미술가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 이 이례적인 저서의 파급 효과는 실로 어마어마했다. 오래와 낭설로 점철되긴 했지만 미술가 열전은 세계 최초의 본격 미술사 기록이었고 현재 우리가 미술사라고 부르는 것을 정의한 책이었다.
창작의 고통에 시달리는 고독과 예술가라는 전형적인 이미지, 초인적인 재능을 타고난 천재예술가라는 신화를 창조했다. 오늘 우리가 토스카나 르네상스의 미술가들을 흠모하는 이유는 바사리가 그들의 신성시했던 영향도 있다. 바사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도 유명하게 만들었다. 아무리 바사리라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 파트에서는 미소여과 함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초인적으로 아름다운 외모와 기품과 재능이 한 사람 안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온 인류가 목격한 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그런 인물이다. 이런 식이다. 바사리는 최후의 만천이나 동방박사의 경배 같은 유명한 작품들을 언급한 후에 다빈치가 토스카나 비단상인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를 위해서 그린 무명의 초상화를 소개한다. 프란체스코가 다빈치에게 의뢰한 어린 아내에 초상화였다. 결혼 당시 신부는 15살이었다. 바사리는 대부분 작품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을 생략했지만 이 초상화에 대해서만큼은 집요하게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 기부인의 촉촉하게 빛나는 눈동자와 섬세한 속눈썹, 살길을 뚫고 나온 듯 생생한 털과 피부 위에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강렬한 리얼리즘을 보여주는 눈썹을 운운한다. 여인의 예쁘장한 콧구멍과 발그스레한 얼굴을 찬양하고 심지어 목의 오목한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근거리는 맥박이 느껴진다고 썼다. 하지만 바사리가 인간이 차마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신성한 예술성이 느껴진다며 극찬한 것은 다름 아닌 여인의 미묘한 미소였다. 바사리가 이 초상화에 대해서 기록했을 당시에 그 그림은 완성된 지 거의 50년이 흘러 이미 프랑스 왕의 개인 소장품이 되어 있었다. 그 작품을 감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프란체스코도 잊힌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바사리는 그의 젊은 아내가 불변의 존재가 될 거라고 다빈치가 실제보다도 더 생동감 있는 초상화를 창조했다고 믿었다. 그 그림은 모나리자였다. 바사리의 짐작은 정확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제는 방탄유리로 핀 리저 부인의 얼굴을 보기 위해 루브르를 찾는 관람객의 행렬은 끝없이 이어진다. 루브르의 관람객은 한 해에 평균 무려 1000만 명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작품의 인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측면이 있다. 모나리자는 포플로 화판에 그린 중세 토스카나 여인의 초상화일 뿐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도 고귀한 주제도 없다. 하지만 바사리도 지적했다시피 놀라운 기법을 보여주는 걸작이다. 그림에서는 실제로 생동감이 느껴진다. 변한 걸작으로 가득한 미술관에서도 우리를 마주보는 모나리자의 시선은 왠지 모르게 묘하게 느껴진다. 모나리자의 비밀은 뭘까? 이 초상화가 있도록 오랫동안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뭘까? 바사리는 여인의 이정성 즉 애수와 명랑함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특유의 표정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미술평론가들은 모나리자의 수수께끼 같은 미소의 매혹을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가설을 제시해왔지만 알고 보니 여기에는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신경학과 마거릿 리빙스톤의 주장에 따르면 모나리자의 표정이 신비로워 보이는 이유는 이 그림이 빛을 처리하는 망막의 두 영역에 서로 다른 해석을 제공하여 우리의 시각 체계를 결혼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망막의 중앙에 있는 중심화는 디테일에 집중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중심화를 에워싼 주변부는 미명과 움직임을 감지한다. 우리는 맨 처음 모나리자를 보면 대개 눈에 초점을 맞춘다. 주변 시야로는 그의 입술을 본다. 하지만 주변 시각세포는 디테일을 파악하는 데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리저 부인은 매혹적인 광대뼈 아래에 드리운 그림자로 초점을 옮긴다. 이 그늘은 미소를 짓느라 얼굴이 일그러지며 생긴 것이다. 그는 지금 행복한 것이 틀림이 없다. 곧이어 우리의 시선은 입술로 움직인다. 이때 우리는 그가 사실 웃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입술은 일직선으로 굵게 다물어져 있다. 리빙스턴이 말했듯 모나리자의 미소는 똑바로 바라보면 사라지는 어둑어둑한 별처럼 희미해진다. 하지만 우리가 입술에서 다른 데로 시선을 옮기면 어슴푸레한 미소는 다시 등장한다. 이 그림은 무슨 그 자체,
바른 이의 시선에서 미소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묘한 수수께끼다. 여기에 만화의 간 여백과 유사점이 있다. 간 여백은 컷과 컷 사이 빈 공간을 뜻하는데 만화가 겸 만화 이론가 스코 맥컬러우드에 따르면 바로 여기가 만화의 마력과 미스터리가 만들어지는 곳이다. 간 여백이야말로 액션이 펼쳐지는 무대이기 때문이다. 우리 은혜는 만화에 연소되는 스케치를 보면서 캐릭터를 형상화하고 그림과 그림 사이의 빈 공간에서 액션을 상상한다. 따라서 훌륭한 그래픽 노블 작가들은 간 여백을 더욱 함축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는다. 빈 것을 상상으로 채우도록 독자들을 부추기는 것이다. 무언가에 대해서 상상을 펼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쏟는다. 우리는 모나리자의 감정을 파악할 수 없고 그러므로 그 얼굴을 계속 바라볼 수 없다.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카노의 틈새라는 미스터리가 만화에 동력을 부여한다. 카니에와 바흐가 예측할 수 없는 패턴으로 우리를 사로잡는 예술작품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가 파악할 수 없을 때 등장인물의 생동감이 생긴다. 당신이 작가라면 인물에게 선명함만을 부여하지는 말자.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할 때 캐릭터는 비로소 숨을 쉬며 매력을 풍길 수 있다. 햄릿이든 하나님이든 16세기 초상화 속의 인물이든 그들이 이토록 오랫동안 흥미진진한 주인공으로 남은 이유는 미스터리 덕분이다. 천재추리 소설 작가의 캐릭터 창작법. 그렇다면 우리가 불투명한 캐릭터의 호기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 이해할 수도 만날 수도 없는 신의 존재에 매혹되는 이유는, 마음을 해내기 어려운 인물을 다룬 그림이나 연극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이에 대해서는 철학자 리처드 로티가 타당성 있는 설명을 제시한 바 있다. 학자 생활 말년에 로티는 문학의 교육적인 효과에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 효과는 이해하려고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바꿔 타인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게 하는 일이었다. 로티는 이것을 예술의 정석 교육이라고 일컬었다. 그에 따르면 훌륭한 소설은 유쾌한 오락물인 동시에 우리를 더 나은 인간으로 발전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 이는 사실 허풍 섞인 가설이긴 하다. 고전을 읽은 개차반이 어디 한둘일까? 하지만 로티는 선견지명이 있었다. 문학작품을 읽으면 공감 능력이 향상된다는 증거가 점점 대두되고 있으니 말이다. 최근에 실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학작품을 자주 접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마음 이론 검사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성격에 따른 특성, 인구 통계, 학부 시절 전공 등 다수의 결혼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상관관계는 여전했다. 같은 연구팀이 실시한 다른 실험에서는 더 직접적인 인간관계가 드러났다. 비험자들은 똑같은 공감능력 검사에서 소설을 읽기 전보다도 읽은 후에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모든 소설이 심리 방면에서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모리스 하워즈 앤드 등의 작품을 쓴 소설가 E.M. 포스터는 평면적인 캐릭터와 입체적인 캐릭터의 차이를 설명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평면적인 캐릭터는 하나의 개념이나 특징들 중심으로 구축이 된다. 찰스 디킨스의 데이비드 코퍼필드 속에 미커버 부인이 좋은 예다. 나는 미커버 씨 곁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는 이 한마디면 설명이 끝나는 캐릭터다. 포스터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커버 씨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고 떠나지 않으며 그것으로 끝이다. 그에게는 더 이상 내적인 자아가 없다. 미스터리도 없다. 평면 그 자체다. 반면에 입체적인 캐릭터는 모순으로 꿈틀거린다. 속을 알 수 없이 괴로워하며 미쳐가던 햄릿,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한 하느님, 웃고 있지만 웃지 않는 모나리자가 그렇다. 소시오패스, 조직폭력 배임에서 가족들에게는 한없이 초상한 토니 소프라노, 또 순진해 보이는 화학교사지만은 필로폰 제조의 대가 월터 화이트가 그렇다. 자, 이렇게 미스터리를 말하네요. 이거 뭐 의심의 면으로 보니까 계속 미스터리가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보는 것이 또 문학가들의 또 상상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1976년 펜질러는 미스터리와 추리백과 사전을 공동 집필했다.
미스가 조리백과사전은 탐정소설이 번듯한 문학 장르와 자리 잡는 데 이바지한 참고 문헌이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명쾌히 설명을 했다. 훌륭한 탐정소설은 다시 읽을 수 있지만 형편없는 탐정소설은 그럴 수 없어요. 캐릭터 때문이죠. 캐릭터가 좋지 않으면 훌륭한 소설이 갈 수 없어요. 미스터리의 대가들이 먼저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이야기에 살을 붙여 나가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펜질러는 미국 범죄소설의 대부이자 하드보일러의 거장 엘모 레드노바의 일화를 들려주었다. 더치와 나는 아주 친했어요. 그분은 글을 쓰는 동안에 자기 작품에 대해서 쉴 새 없이 얘기하지 않고는 못 빼겠어요. 어떤 식이었냐면은 나한테 전화해서 어떠어떠 문제가 생겨서 그러죠. 펜질러는 콜트레인 레너드의 쉰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다. 그럼 나는 물었죠. 왜요? 더치 무슨 문제가 있어요? 펜질러는 다시 레너드의 흉내를 냈다. 내 주인공이 어젯밤에 살해당했어. 나는 당황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죠. 아니 글쎄 내 주인공이 술집에 갔는데 어디선가 느닷없이 멕시코 출신의 한 남자가 등장해서 그의 머리를 써버렸지 뭔가. 이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이제 겨우 130쪽인데 주인공이 죽어버리다니. 나는 어떻게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말했죠. 펜질러가 보기에는 이런 점이야말로 엘모 레드너의 천재성을 입증하는 일화였다. 그는 기계적인 플롯이 지배하는 장르 소설 작가였지만은 캐릭터에 미스터리를 부여할 방법을 찾았다. 미스테리. 이쯤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법. 다시 입체적인 캐릭터를 갖춘 문학이 정신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자. 입체적인 캐릭터는 독자들이 책을 읽는 방식뿐 아니라 생각과 감정까지도 바꿔놓는다. 임시 심리학자 데이비드 카드와 에마누엘라 카스타노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평면적인 캐릭터와 입체적인 캐릭터를 비교한 포스터의 이론을 근거로 훌륭한 문학 작품이 독자들에게 타인에 관한 관심을 북돋우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는 평면적인 캐릭터를 카테고리에 기반한 인식으로 이해한다. 이런 캐릭터는 개성이 있는 독립적인 인물이 아니라 하나의 타입이다. 우리는 이 캐릭터의 다음 행보를 이미 알고 있기에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펄프 픽션 이나 여름연 액션 영화의 등장인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우리는 그들이 행동하기 전부터 형방을 알고 있다. 따라서 등장인물들의 내면에 주안점을 두지 않는 장르 소설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마음의 이런 능력이 형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입체적인 캐릭터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가둘 수 없다. 그들은 모두 캐리커처를 넘어선다. 햄릿과 엘모 레너드의 탐정도 마찬가지다. 독자들은 지면에 적힌 단어를 통해서 이들의 심리 상태를 추론하고 미묘한 감정적인 단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인물들을 이뤄낼 때 사고의 지름길을 적용할 수 없기에 걸들이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상상해야 한다. 따라서 입체적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소설은 마음 있게 훈련의 기회가 된다. 옥스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세실리아 헤이스는 마음 있기를 글읽기에 비유한다. 두 가지 능력 모두 우리가 선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신생아의 DNA 회질에 내장된 본능은 아니다. 글을 읽으려면 수년간 교육을 통해 글자와 발음을 배워야 한다. 마음 읽기도 비슷한 훈련을 거쳐야 한다. 헤이스가 지적한 것처럼 인간 아기가 정신적인 요인을 파악하는 능력은 침팬지 새끼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둘의 차이가 있다면 인간 아기는 타인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이야기를 가득한 환경에서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입체적인 소설 속의 캐릭터야말로 우리의 타고난 능력을 보강하는 없어서는 안 될 장치라고 하겠다. 하지만 연습만으로는 부족하다. 로트에 따르면 문학작품은 우리의 공감 능력을 자극할 뿐 아니라 타인의 미스터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인간 본연의 약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근본적인 귀인 오류라고 불리는 흔한 실수에 대해 생각해보자. 오류 자체는 단순하다. 이는 우리가 타인의 행동을 평가할 때 모든 걸 그의 타고난 성격 탓으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누가 과속을 한다면 무모한 사람이다.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칠칠지 못한 사람이다. 내가 보낸 문자에 얼른 답하지 않으면 예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들이 지닌 입체성을 무시한 채 몇 가지 예측 가능한 특징만을 갖춘 평면적인 인물로 간주한다. 하지만
월터 미셸은 상황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심리학자다. 그는 실패를 통한 연구의 돌파구를 찾았다. 미셸은 1960년대 초에 평화봉사단이 지원한 자원봉사자를 선별하는 데 쓰일 성격 검사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개발도상국의 건강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미셸은 최근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성향을 다각도로 측정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나이지리아 교사로 생활하며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후속 관찰했다. 그 결과 놀랍게도 거금을 투자한 성격 검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조차 거두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람들은 과학자들의 짐작보다도 훨씬 예측이 불가능했다. 인간의 성격은 계속 미스터리로 남았다. 미셸의 가장 유명한 연구 중에서 하나는 심리학자 유이치 쇼다와 함께 뉴햄프셔에서 열린 여름 캠프에 참가한 아이들을 조사한 것이다. 당시 학교의 대세는 공격성을 모정적으로 속속으로 간주했다. 그러니까 집에서 공격적인 아이는 학교나 다른 곳에서도 공격적이라는 거였다. 하지만 미셸과 쇼다의 관찰에 따르면 아이들의 행동은 맥락과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졌다. 연구를 위해서 77명의 캠프 교사들이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공간에서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기록했다. 어떤 아이들은 친구들과 싸움을 벌였으나 교사들의 말은 잘 들었다. 반면에 어른들의 지적에는 발끈하지만 친구들이 토하려는 침착하게 대처하는 아이도 있었다. 달라지는 것은 공격성뿐만 아니었다. 외향성, 친화성, 투정 부리기 같은 특성도 모두가 마찬가지였다. 이것들은 성격이라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과학계의 정설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었다. 고대 그리스인의 사체 엑서를 정립한 이래 우리는 고정적인 정적인 속성에 따라서 타인을 해석해왔다. 인간은 황담즙과 외향성과 친화성에 따라 규정되는 평면적인 존재였다. 쓰는 표현은 다를지 몰라도 MBTI의 기본 개념 역시 히포크라테스의 사체 엑설과 일맥상통한다. 그들의 이런 사람이 이런 행동할 것이라는 시기였다. 하지만 미셸과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그보다도 훨씬 수수께끼 같은 존재다. 교육신경과 분야의 선구자이자 심리학적인 토드로즈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그들의 대체적인 성향이나 기본 성격을 감안하면 방향을 잃기가 쉽다. 만약에 당신이 오늘 전전긍긍하며 소심하게 운전을 했다면 내일도 그렇게 운전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동네 술집이나 친한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좋아하는 곡을 노래할 때는 조금도 전전긍긍하지 않고 소심하게 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른 고유한 존재가 된다. 소설은 등장인물들을 전형적인 캐릭터로 그리지 않는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의 모습을 다각도로 보여주며 맥락 안에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낸다. 여러 가정이 이어지고 뜻밖의 장면과 만남으로 가득하다. 이 지점에서 다시 로티가 말했던 정서, 교육론이 대두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입체적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문학은 교육적이기도 하다. 작품 속의 수수께끼 같은 인물을 보며 우리는 자연스레 실제 삶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곱씹어 보게 된다. 책을 덮고 곰곰이 제거한 뒤에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이해하기도 한다. 어쩌면 내 시야가 편해졌고 따라서 그에 대한 판단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에 다다를지도 모를 일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우리가 서로 크게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도 인지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바뀔 줄 모르는 성격을 비난하기보다 나 자신을 이해하듯이 그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로티는 이렇게 썼다. 타인이 어떤 사람인지 또 나는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고 파악할 수가 있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을 그들이 아닌 우리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것이 소설과 영화, TV 프로그램이 조금씩 그렇지만은 꾸준하게 설계와 전문 서적을 대신해서 도덕적인 변화와 발전을 주도하게 된 이유다. 가상의 인물들을 통해서 실제 인간관계에 대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 이것이 소설의 아유이러니한 능력이다.